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오늘 3월 22일이죠. 6번째 라이브 방송이네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책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런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목을 대머리여 가수. 저는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 책 제목 봤을 때 웃긴데? 보통 여자는 대머리가 남성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가수, 이 조합이 뭔가 웃긴 거예요. 여배우도 그렇고 여가수도 그렇고 대머리하고 이렇게 조합이 좀 잘 안 되죠. 뭐 가발을 쓸 수도 있을 텐데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일까? 제 첫 느낌은 와, 제목으로 벌써 이렇게 나는 좀 특이하고 웃긴 글을 쓰겠어. 이거를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대머리 여가수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오늘 그 얘기를 이따가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오네스코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외젠 이오네스코는요, 일단 현존에 있는 작가는 아니고요. 1909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사망한 작가입니다. 딱 20세기를 살았네요. 85살에 사망했으니까 그래도 꽤 장수한 작가인데, 이오네스코는요 1909년에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루마니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와 루마니아를 주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기 연보라색이 프랑스고 저기 다른 동그라미가 루마니아거든요. 2살 때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지만 프랑스 파리로 이주했는데 7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13살에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부는 루마니아에서 했어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전공은 또 프랑스 문화 그리고 프랑스어 교수 자격증까지 획득한 작가라고 합니다. 26살에 로디카 브릴레아누 이런 여인과 결혼했고요. 다시 프랑스로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29살 1938년인데요. 이때 프랑스에 간 다음에는 이제 거의 프랑스에 정착해서 거기서 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이 대머리 여가수는요 외젠 이오네스코의 첫 희곡이에요. 41살에 첫 희곡 대머리 여가수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이었는지 제가 여기서 반영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이 외젠 이오네스코의 무게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50년이 딱 41살 그리고 이 대머리 여가수를 초연한 해인데요. 195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게 바로 반영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오네스코가 그 반영극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더라고요. 세뮤얼 베케트와 함께. 세뮤얼 베케트가 3년 먼저 태어난 작가더라고요. 1906년생이에요. 참 공통점이 좀 있는 것이 세뮤얼 베케트는 아일랜드생인데 역시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죠. 프랑스에서 거의 서로를 알고 교류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같은 그 시대에 일어난 반영극을 주도한 사람들이니까 3살 차이고요.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 고도를 기다리며가 먼저 나왔을지 대머리 여가수가 먼저 나왔을지 궁금해지시죠? 대머리 여가수가 먼저였어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1952년에 발표해서 1953년에 초연이 됐거든요. 1950년에 초연된 대머리 여가수보다 3년 늦게 초연이 된 게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어쨌든 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뭔가 논리에 맞지 않아 보이고 그런 게 이제 반영극, 부조리극이죠. 기존의 무대 전통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래서 무의미한 언어를 쓴다든지 비논리적인 장면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존의 것을 깨트리는 이런 연극들이 반연극입니다. 부조리극이에요. 그 중심에 이오네스코와 세뮤얼 베케트가 서 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작가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머리 여가수 말고도 수업하고 의자 이렇게 3작품이 실려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연극들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들이 됐던 거죠. 1950년, 51년, 52년 이렇게 3작품이 초연됐고요. 1957년에 대머리 여가수하고 수업이 재공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오네스코가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일매일 무려 11,944회가 공연이 됐다고 해요. 새로운 이런 운동이 나타나면은 처음에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이 느껴질 법도 한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50세에는 콧불소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초연을 하는데요. 이 작품이 어마어마한 또 성공을 거뒀다고 하죠. 우리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는요. 이 책 말고도 이오네스코 작품 콧불소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1963년에 대머리 여가수가 초연됐다고 해요. 그래서 격려차 한국에도 70년대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오네스코의 희곡은 전 작품이 총 33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총서로 묶여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파리에서 사망했어요.
희곡만 쓴 건 아니고 뭐 소설집이 있기도 합니다. 대령의 사진 이런 소설집, 장편소설 외로운 남자, 평론집, 노트와 반노트 제가 보니까 다 한국어로 출간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한 책에 여러 작품이 있으면 각각을 짧게 줄거리 말씀드리고 주요한 감상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아예 줄거리 먼저 세 개를 다 짧게 말씀드리고 좀 통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년극이라는 특징으로 세 작품이 거의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오늘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작품으로는 대머리 여가수, 수업, 의자 세 작품이고요. 제가 키포인트 단어들을 좀 이렇게 놨어요. 제가 이제 또 말로만 하기 때문에 맥락 없이 흘러갈 수 있어서 우리 한번 저렇게 콕콕콕 집어가면서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대머리 여가수. 여기는요 총 6사람이 나옵니다. 두 쌍의 부부가 나오고 하녀 1명, 소방 대장 이렇게 총 6사람이 나옵니다. 배경은 영국이고요. 스미스 부부의 자택이 시작되는 배경인데 거기서 이제 부부가 얘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지인인 마틴 부부가 와가지고 또 같이 또 얘기하고요. 하녀 메리는 바로 이 집의 하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소방대장이 방문하죠. 뭐 불 끌 거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체험 우합니다 하면서 뭐 어떤 얘기도 들려주고 이렇게 떠나요. 그 뒤로도 이제 두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 이유는요. 그 말들이 당최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로 대화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막 이제 아비규환 속에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대화가 오가다가 암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조명이 들어오면 다시 맨 첫 장면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인물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스미스 부부가 얘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에 이번엔 마틴 부부가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죠. 대화는 그대로. 큰 줄거리가 바로 이런 게 대머리 여가수입니다. 네, 수업은요 3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하녀가 있는 한 교수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18살 먹은 여학생이 수업을 받으러 오는 거죠. 교수는 이제 남자 교수예요. 나이대가 50에서 60 사이라고 나옵니다. 여학생은 부잣집 딸이고요. 굉장히 당찬 태도로 어리고 젊으니까 등장합니다. 근데 처음 등장하는 교수는 이제 좀 힘도 없고 말도 더듬더듬하고 이렇게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죠. 수업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이 작품은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느냐? 뭐 수업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요.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게 포인트예요. 이 둘의 태도라든지 관계가 변해갑니다. 뭐 수업 내용 그래도 뭘 가르치는지는 좀 궁금한데 그 내용은 우리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수학 다르고 언어학 다르고 하는데 내용은 그냥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의자예요. 의자에 등장하는 사람도 공식적으로는 3명인데요. 노인, 노파, 변사.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극입니다. 관객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노인하고 노파가 많은 손님을 응대하는 거예요. 의자를 내줍니다. 손님들의 소리도 당연히 들리지 않죠. 그런데 노인과 노파 눈에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응대를 해요. 노인과 노파가 사는 장소가요. 그 집이 좀 특이해요. 일단 문이 좀 많고요. 정면 무대 같은 이런 장소가 있고 창문 아래가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하기를 여기는 어디 등대인가 어디 고립돼 있나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었어요. 자신들을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노인이 왜 이렇게 손님들을 많이 만느냐. 이 노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가지고 후대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근데 자신은 그거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변사를 고용했어요. 그에게 자료를 다 넘겨주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잘 후대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변사를 고용해 놓고 손님들을 초대한 거죠. 유력자들, 학자들, 심지어 황제까지 납셨어요. 그 집에 잘 믿기지 않죠. 느즈막하게 변사가 등장했습니다. 끝부분은 좀 뜨악합니다. 노부부가 이제 우린 사명을 다했다. 저 변사가 우리의 삶을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 하면서 창문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변사의 역할이 남았잖아요. 변사가 역할을 잘할 것인가? 과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가? 놀랍게도 변사는 귀머거리에 벙어리였어요. 그렇게 극이 끝났어요. 이 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극일 것인가? 이 극에서 어떤 의미를 꺼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의 숙제였고요. 어떻게 나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완치님들과 함께 얘기해봐야 될 텐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작품이었다는 것을 벌써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좀 띄워놨어요. 먼저요. 저는 이오네스코 극 하면은 제일 먼저 대답할 게 희극성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부조리극 중에서도 단연 희극성이
가장 높은 작품이 사실 이오네스코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웃기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개그 콘서트의 원조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첫 작품의 첫 단락을 읽었을 때 와, 웃긴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보통 우리 어떤 작품 들어가면은 첫 문장이나 첫 몇 개의 단락에서 보통 그 작품의 색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인물들의 대화는 아닌데요. 지문인데요. 이 지문만 읽었는데도 아, 이 작품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좀 감이 왔어요. 이거는 좀 문체로 웃긴 것이라면 수업을 하는데 이들이 무슨 박사 시험을 준비하네 이러면서 교수가 물어봅니다. 파리가 어디 수도죠? 프랑스요. 빙고. 학식이 꽤 높으시군요. 사계절이 뭐죠?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이에요. 학생이 막혀요. 그리고 딱 간신히 넘어가고 역시 시험 준비 어려움이 없으시겠네요. 1 더하기 1은 뭐죠? 이거 장난 아니야? 이런 느낌이 느껴질 만큼 말장난하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질 만큼 웃기게 끌고 가는 작품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막 잘 나가는데요. 4 빼기 3은 뭐죠? 여학생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답을 못해요. 그러면 아주 큰 수 곱하기 아주 큰 수 하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건 뭐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1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대답해요. 의자 같은 경우에서는 또 저는 그게 재밌었거든요.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노파가 부지런히 의자를 나릅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 보면은 실제 노파는 진짜 노파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의자를 계속 날라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겠죠. 노파 분장을 한 이제 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나중에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노파가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게 해놓느냐. 노파와 비스무리한 배우를 한 명 더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문이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문으로 갔다가 의자를 갖고 이 문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노파가 이 문으로 나갔는데 거의 동시에 이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엄청 빠른 걸 나타내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뭐 스탠딩 코미디나 개그 콘서트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만큼 희극성이 두드러진 부조리극이에요. 이오네스코 극은. 제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이 곡을 읽으면서 제가 분명히 느낀 건 하나가 있어요. 연극은 기본적으로 웃음기가 빠질 수는 없는 거구나. 심지어 햄릿, 비극이라도 연극에는 반드시 웃음 요소를 넣더라고요. 막 사느냐 죽느냐 막 이런 극인데 거기서 아버지 유령이 막 무대 밑에서 막 출몰하고 막 이러는 장면 좀 웃기잖아요. 이 극은 더 부조리극인데도 더 희극성을 강조한 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극이 그렇게 많이 공연이 된 게 아닐까. 이 내용이 얼마나 관객에게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웃고 당황하고 깔깔깔대고 하면서 관객들이 굉장히 즐겼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많이 연극이 된 걸 보면요. 그런데 역시 핵심은 도대체 이런 반연극을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 싶은 건 뭘까? 이거겠죠. 이야기가 말하도록 하는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겪는지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그 내용 자체는 되게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극을 쓰는 의도가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부정하고 반항하고 깨트리고 싶은 그게 뭘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은 2주였습니다. 이 작품에 나온 인물들은요. 좀 부족하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중에 몇 사람만 좀 이상하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희화화되겠죠. 그런데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상해요. 이 작품은 그냥 이상한 세계 속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머리 여가수부터 살짝 얘기해 보자면요. 아까 6사람 나왔잖아요. 두 쌍의 부부 중에 어떤 부부가 더 이상하냐. 메리라는 하녀는 어떤 사람인지 소방대장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부부가 바비 와트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포인트를 얻었어요. 그 사람은요. 부모 이름도 바비 와트슨이라는 거예요. 아내 이름도 바비 와트슨이래요. 자녀 이름도 바비 와트슨이래요. 백모, 백부 이름이 다 바비 와트슨이라는 거예요. 여기 의도가 있구나. 작가가 일부러 그걸 지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봤던 거예요. 이오네스코는 이 부조리한 극에서 인물들의 개성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인물들의 그 구분을 일부러 좀 지우고 있지 않나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통은 우리가 소설도 그렇고 이야기에서는요. 인물의 성격이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하고 좀 무의미해 보이는 이 일의 결과를 초래한 게 인물들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특정
특정 인물의 특정한 성격이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은 게 아니야. 이 논리부터를 깨버리는 거죠. 인물들을 그래서 무화시키고 다 약간 희극적이고 이상한 인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것의 이제 결정판은 마지막 끝나는 것이 되풀인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사를 인물만 바꿔서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거. 이 부조리한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죠. 어떤 인물들 특정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복된 얘기로 초점을 좀 옮겨서 넘어가면 지금 대머리 여가수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반복을 해놨다 했는데요. 사실 수업도 그래요. 수업은 끝이 좀 잔인합니다. 수업 끝에 가면은 이 교수가 거의 이제 미쳐서 날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녀의 말에 따르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40번째 희생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끝은 어떻게 끝나냐? 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거죠. 띵동, 새로운 학생이 왔습니다. 지금은 구조적인 반복이었고요. 다른 반복은 또 뭐가 있냐면 말의 반복이에요. 의미 없어 보이는 말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메아리처럼 그대로 반복을 한다든지 의미 없는 단어들을 막 그냥 반복한다든지 나중에는 이게 그냥 단어도 아니고 그냥 음소 정도 발성에 가까운 이런 말들을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언뜻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작가는 뭘 나타내고 싶을까? 정말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반복하고 무의미한 말들이 나열되는데 반복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출구 없음을 좀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해소되는 게 아니라 출구가 없다는 약간 절망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보통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어서 좋게 끝나든 안 좋게 끝나든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처음? 기본적으로 좀 염세주의, 절망적인 거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무의미를 일부러 좀 강조하고 있다. 이 삶의 무의미성이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다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냥 이 의도. 그래서 뭐?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그 다음은 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어떤 답이 아니라 관점 자체. 그냥 다시 한번 이거 정말 명확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싶은 게 작가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거는 뭐 작가의 의도니까 존중할 만하잖아요. 동의의 여부를 차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의 의미 요걸로 또 포인트를 넘겨보면요. 정말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어떤 파커씨 간을 수술한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의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자기 간을 먼저 수술해봤다는 거죠. 이것도 벌써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싶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살고 파커씨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스미스 씨 왈. 양심적인 의사라면 같이 죽어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 2년 전에 죽었잖아. 그치. 우리 장례식 1년 반 전에 갔다 왔지. 그 사람 부음 기사는 3년 전에 실렸었지. 근데 죽은 지 4년 된 시체가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은 얘기를 막 하더니 갑자기 근데 그 사람 언제 결혼한대? 그래도 애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그 애들은 누가 돌본대? 네. 이런 식으로 내용에서 뭔가를 얘기하려는 메시지를 주려는 건 아니구나 하고 읽다 보니까 또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자, 이제 나옵니다. 대머리 여가수. 중간에 소방대장이 왔잖아요. 뭐 불 끌 거 없나요? 저 불 꺼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등장했는데 어떤 얘기도 막 들려주고 체험무하라고 들려주고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떠나는데요. 가다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고 그런데 대머리 여가수는 대머리 여가수가 무려 이 책의 제목 아닙니까? 그 전에도 대머리 여가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 이후에도 대머리 여가수가 화제에 오른 적이 없어요. 대머리 여가수의 상징성은 바로 그겁니다. 뜬금없음, 무의미, 그곳의 정점에 있는 게 대머리 여가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머리 여가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 긴 머리 할아버지는 그 수염난 신생아는 이러고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웃기고 뜬금없어요. 그러니 제가 정말 개콘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이 작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논리, 맥락, 의미, 상식, 이론 이걸 깨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던 걸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부조리그의 선구자격인데 어떻게 이런 극을 쓰고 싶어 했고 쓸 수가 있었을까. 그 작품 아시죠? 마르셀 듀샹의 변기. 변기를 딱 갖다 놓고 샘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 변기가 듀샹이 만든 변기도 아니에요. 되게 구하기 힘든 변기도 아니래요. 그냥 흔하디 흔한 남성용 소변기 그거를 그냥 사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브제 자체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놓은 작가 그리고 이런 극을 쓴 작가의 의도가 핵심인 그런 작품.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으키는 그런 힘은 있구나. 네, 이런 걸 생각하게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도 제가 부득부득 의도를 한번 추측해 봤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번호를 달긴 했지만요. 이게 뭐 어떤 작품은 이거, 어떤 작품은 이거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고 할 수 없고요. 당연히 세 작품에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작품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확실 대 불확실, 이것을 보게 하는 거, 요거는 저는 대머리 여가수에서 특별히 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초인종이 울리면 보통 이제 밖에 누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초인종이 세 번째 울릴 때까지 아무도 없었죠. 근데 네 번째 나갔을 때 보니까 그때 소방대장이 와 있는 거였죠. 사실은 세 번째 누른 것도 소방대장이긴 했다고 해요. 근데 장난을 친 거예요. 몰래 숨어서.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눌렀냐 이거죠.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초인종이 울리면 사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초인종이 울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둘이 싸움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거를 좀 노린 게 대머리 여가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마틴 부부 얘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부부잖아요. 그리고 스미스 씨 집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스미스 씨 부부를 잠깐 기다리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어디 출신이세요? 어느 기차 몇 번 칸 타고 오셨죠? 서로 얘기해보는데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아, 이거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부부인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당신이었군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아까 우리 바비 와트슨 얘기도 사실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정체를 구분하게 하는, 누구는 누구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섞어버렸다니까요. 여기서 또 시계 얘기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시계만큼 정확한 건 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가는 게 시계라고 생각하는데 시계가 아무 때나 울려요. 아까 우리 장례식 얘기 그것도 했었잖아요. 뭐 죽은 지는 이때인데 장례식은 이때 가고 부흥기사는 이때 나고, 이런 시간도 깨뜨리는, 이렇게 깨뜨리는 것을 봐야 되는 그런 극이었습니다. 자, 이론 대 현실, 혹은 논리 정연한 것과 실제 현실, 요거를 좀 강조해서 봤던 것은 바로 수업을 통해서였어요. 교수가 대변하는 건 이제 바로 이런 이론, 논리 이런 거죠.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그 교수가 가르쳤던 뭐 언어학이라 수 이런 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여학생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자산으로는 우위에 있기도 하죠. 부자고요, 젊고요. 그리고 이 학생을 보면 굉장히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머리를 쓰고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통증, 현실적으로 아픈 거, 이것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자꾸 충돌이 돼요. 교수가 점점 이제 지식으로 학생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논리다, 이론적이다, 추상적이다, 그리고 지적인 우위에 있다, 교육을 받는다 하면은 계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되게 성숙한 것 같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이해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수업이라 생각하고 교육을 받는다,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수업을 받는 것. 그런데 마지막이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잔인하면서도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인데, 교수가 거의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학생을 살해하는데 그 장면이 성적인 장면처럼 묘사가 돼요.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을 다룬 교수가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본능적이고 도취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제 하녀가 등장하면서 그럽니다. 아니, 왜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느냐,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지 않느냐. 바로 그거죠. 이론, 논리는 있고 실천을 하지 않는, 현실이 없는, 그리고 결국은 본능에 굴복하고 마는. 그래서 이제 하녀가 교수를 막 어린애 꾸짖듯이 막 꾸짖습니다. 한 대 때리니까 나동그라져가지고 막 엉덩방아치고 울어요, 애기처럼.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 논리,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구나. 이제 마지막은 있는 것 없는 것, 의자를 좀 핵심에 놓고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의자라는 작품에서 없는 것은 뭐냐면요, 손님이에요. 관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있는 거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없는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극은 그걸 전복시켜요. 일단 손님이 오니까 자꾸 의자를 내놓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관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극이 진행되면서 관객도 근데 누가 오긴 왔나 보다, 이거를 가정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왜냐면 뱃소리가 들리는 거죠. 누가 도착했다는. 문이 또 열리고요, 노인과 노파가 이렇게 응대를 하고 하니까 누가 온 거야, 보이지만 않을 뿐이야, 이렇게 관객도 같이 가정을 하면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진행되면서 진짜 있는 게 맞을까, 손님이
또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노인과 노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노파는요 노인을 천재라고 얘기해요. 당신 천재야 천재야 막 이래요. 딱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야심만 좀 있었다면, 마음만 먹었으면 당신이 장군도 되고 왕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다 됐을 텐데 야심만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천재는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정리를 못해가지고 표현을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변사를 고용할 정도니까 천재는 아닌데 천재라고 하네. 그런데 거꾸로 그 없다는 야심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후대에 메시지로 선포하겠대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삶이길래 자신은 신화화될 거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대단한 야심 아닙니까? 병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를 못 믿겠어. 사실 손님도 없는데 그냥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이러는 거 아니야? 더 이 손님들이 의심이 갔던 거는 황제가 왔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설마 황제가 왔어? 이 손님들 다 없는 거 아니야? 드디어 변사가 왔습니다. 이제는 변사가 왔으면 우린 다 됐어 하면서 그나마 있던 두 인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손님들하고 변사만 남아있죠. 그럼 변사라도 그 메시지를 좀 잘 전해주면 좋을 텐데 전 정말 궁금했어요. 무슨 삶을 살았길래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 그런데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변사가 귀머거리의 벙어리였던 거죠.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기대했던 것이 없는 변사도. 그리고 퇴장해버려요. 그나마 있던 세 사람은 다 없어졌죠. 갑자기 의자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름.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이제 갔는데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났었는데 거기서 웅성웅성 군중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극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자라는 극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극이다 하고 저는 좀 정리해 본 거예요. 굉장히 전위적이죠. 지금까지 같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정말 이오네스코의 희곡은 확실히 기존의 관점, 기존의 논리, 법칙 이런 걸 깨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긴 하는데, 만약 작가가 그것까지는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깨는 게 제 목적입니다. 부정의 정신이 제 목적입니다.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죠. 사실 문학의 큰 본령 중에 하나가 낯설게 하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부조리극이라든지 반영극은 그런 의견들은 받고 있다고 해요. 너무 염세적이지 않느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절망적이지 않느냐. 어쨌거나 글을 쓰는 작가가 그렇게 썼으면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죠. 작가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고요. 독자는 또 독자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고요. 조금 마음이 헛헛해지는 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좀 뭔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래도 뭔가를 좀 깨닫고 이렇게 하면 좀 안정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가의 그 용기나 창의성 이런 것들은 인정할 만하다.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오네스코의 그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파악한 이오네스코는 일단 희극성으로는 대단하다. 그리고 관점의 변화를 주고 싶어하고 기존의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건드려봤다. 이런 작가였다. 이렇게 저는 이오네스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솝 우화집이에요. 전 이솝이 기원전 대략 6세기 그리스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는지 몰랐네요. 여기는요.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야기가요. 207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우화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간접적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207편이면 이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가볍게 다음 시간에 소소한 얘기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에게 특별히 좀 인상적으로 남거나 내 상황하고 좀 맞거나 이런 거 우리 다음에는 좀 가볍게 서로 막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책도 기회 되시면 미리미리 좀 읽어주세요. 이솝 우화 다음에는 이 책인데요. 제가 4월에 세문전의 별책으로 고른 책인데 자 두께가 이렇습니다. 모비딕. 제가 정말 예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자꾸 기회가 없었고요. 만약에 미음사에 이 책이 있었다면 제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미음사에 모비딕이 없어서 이참에 맘먹자 한번 읽자 야심차게 골랐습니다. 이거는 작가 정신 버전인데요. 13년 만에 전면 개역 번역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모비딕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윌리엄 포크너 모비딕을 손에서 놓자마자 내가 썼다면 하는 생각을 했대요. 해럴드 블룸 문학비평가는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이후 성취하기 어려웠던 진정한 문학적 독창성이 허먼 멜빌에 이르러 마침내 성취되었다. 요거 4주 후에요. 그래서 이솝 우화집은 2주 후에 4월 5일 날 우리 같이 얘기하고요. 이거는 4월 19일에 라이브 하겠습니다. 꽃 많이 보시고 건강하게 2주 동안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